자,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경제가 자꾸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네수엘라화 되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뿌렸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서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걸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오히려 저렇게 풀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익도 생겼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빼앗는 것들이 있겠죠. 세금도 빼앗겠고 보험료도 빼앗겠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올랐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을 뿌렸으니까 이 아래쪽에 이 배급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 자산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자산 가격도 올랐지 않습니까? 둘 다 올랐어요.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이게 현 상황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왜 자꾸 저기 좌파들은 서학개미 자금 애국 투자하세요 하면서 한국 주식에 넣으려고 할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베네수엘라 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달러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든 뭘 하든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채권 규모가 커져서 채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도 차익을 노리던 외국인들이 파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정하는 리스크, 포지션적 리스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화폐 가치의 해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요,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내듯이 여러분들도 외국 자산 투자로 한국과 정부의 폐악질과 위기 적응성을, 폐악질에서 위기 적응성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한국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또 다른 형태의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왜 자꾸 말리느냐? 저는 그게 정말 답답했어요. 제발 환율 때문에 한국 주식 올라도 환율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좌파를 말리는 걸 그만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올랐어요. 단지 고통도 같이 올랐을 뿐입니다. 근데 모두 다 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본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럼 한국을 위해서 자본 이익을 벌어오는 입장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말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대응 못하는 건 이 사람들이잖아요. 문화예술 좌파, 자국 내 팬들이 굿즈 사가지고 돈 버는 거죠. 자영업 좌파, 자국 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비용을 해칭해가지고 버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비용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세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지했어요. 은행 좌파, 이거 대출 받아서 예대 마진으로 버티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네들 대출 안 돼, 대출이 막히니까 돈이 없고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죠. 여행기업, 언론 광고 좌파 모두 내수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든 거지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두가 힘들긴 하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힘든 것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벌었는데 그간 뭘 노렸냐? 나는 더 뜯어먹고 싶기 때문에, 심지어 코스피 200이 90%가 올랐는데 나는 더 뜯어먹고 싶기 때문에 서학개미 자금 들어오세요, 이걸로 공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창용이 저기 좌파 쪽에 붙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환율 때문에 한국 주식 올라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좌파를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추겨야죠. 근데 여전히 우파라 자칭하는 자들은 싸울 생각도 없고 이길 생각도 없고 멸망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싸울 적이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정말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한국 주식을 사라고 부추겨야죠.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응원전 하는 것 같아. 응원전. 진짜 멸망전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자유진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본 이익의 혜택에 대한 이전은 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얻은 대신에 인플레이션 고통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겠죠. 이 자본 손해가 났었더라도 인플레이션 고통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로 해칭을 했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건. 남은 건 생존 투쟁입니다. 누가 이 인플레이션 고통에 환율발 인플레이션, 원화 가치 하락발 인플레이션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용 증가로 인한 양극화.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가? 숫자와 고통은 다르고 고통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거죠. 월세는 폭등할 것이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줄어들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양극화는 회피 불가능한 시스템적 리스크 고통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에 해칭을 해주긴 했지만은 이 인플레이션과 비용 증가, 시스템적 리스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산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적 리스크를 해칭을 했고 달러를 샀고 그게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오히려 여러분들 덕에 안전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양극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생존하느냐 그 생존 투쟁으로 이 싸움의 고지가 결정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론이고요. 여기까지 들으셨고 그 이상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왜 이 꼬라지가 됐냐? 보수 코퍼러티즘. 좌파는 바뀌지 않았고 중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에게 왜 접근했냐? 이번에 트럼프의 NSS,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대전략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의 세계화는 실패했다.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다. 민주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나름 파트너 취급을 받았고 오바마가 근본적으로 중국을 파트너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전히 자유화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을 계속 키워놨죠. 그래서 전 세계에 좌우 합작, 정확히는 김대중 때 제3의 길이란 게 있었는데 좌우를 넘어서 한번 가보자, 통합을 해보자 요런 좌파적인 접근이 있었거든요. 그 좌우 합작적인 게 여러 가지 퍼지면서 삼김 시대에는 어떤 정치적 사상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실 MB도 그렇고 운동권 출신이었잖아요. 운동권 출신들 보수들이 들어오면서 언젠가 이 코퍼러티즘처럼 하면은 저 좌파들도 젊을 때는 좌파 짓을 하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보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들에게 부동산을 공급해줬습니다. 보육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못 살아남을 때는 동정을 요구하면서 보육을 받지만은 힘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착취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생이었지만 나중에 힘을 가지면 이제 식민지처럼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접근 X86에게 카드 버블까지 났고 IMF가 났고 그걸 보육해준 게 MB거든요. 그들에게 부동산을 공급해주고 신용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박근혜 때 와서는 신용사면 더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치원이랑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거 공급해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뭐 그건 딱 하나예요. 보수 코퍼러티즘. 야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나. 이게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영국의 토리파,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런 쪽에 하던 얘네들이 하던 방식이거든요. 귀족주의적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들 함께 가보자 하면서 좌파들에게도 그대로 손을 내미는 그 방식에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만 하다 보니까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안 돼요.
그 방식을 한국에서 그대로 쓴 겁니다. MB가 원래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쟤들이 언젠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이들이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아무런 자기가 저지른 사고에 대한 해결 없이 그냥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정부의 구조에서 돈 푸는 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돈 뿌리는 이유는 뭐다? 자신들의 이익과 X86의 재산을 몰아주고 경제적 장악력을 늘리기 위해서요. 목적은 내수 부양이 아니에요. 좌파 지지자들의 재산 불리기지. X86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서울권 부동산을 많이 샀었거든요. 문재인 때 대박을 냈고 갈아타기를 했고 그 재산을 다시 한번 더 불려줘야 경제적 장악력을 더 늘리니까. 그리고 이거 장악력이 장기적이에요. 이런 짓을 MB 때부터 해버린 겁니다. 저 보수 코퍼레티즘이. 왜냐하면 노무현 때 20, 30대였던 이 좌파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반미 운동으로 열심히 당선시켰는데 문재인처럼 부동산을 빵 튀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원래 노무현 때가 나온 거거든요. 부동산을 빵 튀었어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도 전세도 없고 월세도 너무 비싸졌어. 노무현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MB가 도와준 겁니다. 그 재앙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국힘 보면은 이게 좌파인지 아니면 우파인지 구분도 안 되고 사상적인 뭐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이 죽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쓸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카니발리제이션, 그때 돈 받은 사람들의 자식들과 부모가 싸우고 있는 거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M세대거든요. 저 짓거리를 하느라고 제 부모와 제 세대들이 부모 자식 간의 착취가 지난 기간 동안 용납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노인들이 가난해진 이유예요. 노인들은 저축만 하는데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렸으니까 저축한 돈이 녹는 거예요. 분명 카드 버블 2002년 정도 카드 버블 때까지는 그 노인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 중산층을 죽인 게 이런 보수 코퍼레티즘이 기여를 한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B2C 서비스업을 우선 말려버려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필수제가 아니고 소비제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야 돼요. 필수제는 유통망 같은 시스템이지 소비재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게 통합주의 하다 보니까 결국 양선된 게 뭐다? 샤이 보수. 심지어 좌파는 여전히 총파업을 하고 국가 몰락에 대해서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조차도 못할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즉, 이 보수 코퍼레티즘 전략은 옛날부터 항상 실패한 겁니다. 다문화주의랑 똑같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조선족도 없애잖아요. 통합주의 하지. 중국인으로 키우고 자기네들 세금으로 미국도 미국인으로 키우지. 무슨 다문화주의랍니까? 근데 다문화주의 하는 이런 방식은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즉 한번 제대로 몰락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지금 20, 30대들에게 이건 스스로 이겨내라고 해야지 이거를 다시 보육해줘가지고 해결해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 부모 때 한번 해봤잖아요. 우파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니네 부모들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몰락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니네 부모가 죽던가 니네가 죽던가. 이건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보수 코퍼레티즘의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혹독한 고통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존엄을 포기하고 영원히 고개를 숙이든가. 결국 이 보수 코퍼레티즘이 만든 건 윗세대들보다 가난한 세대를 연공서열화시킨 것뿐이고 여전히 호봉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국민연금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같이 잘 나가보자. 이 지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찾으십시오. 오프라인 소비를 줄이고요. 그럼 자영업과 내수가 몰락합니다. 온라인 소비 위주로 하고요. 유통망은 살아있습니다. 좌파 쪽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냐. 이마트나 어쩔 수 없이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거 하십시오. 유통망은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가 하락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물류공학인데 그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민주노총이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가를 올려야 쟤들이 총파업을 할 수 있고 쟤들이 원래 물류노조 장악한 것도 물류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 라고 해서 그렇게 최대한 공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세금을 늘리고 최대한 달러 매입하고 S&P 500 쌓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겁니다. 최대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살아남으십시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방어적으로 살아남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공격이고 자유진영에 기여하는 방법론입니다. 문화예술 자파든 자영업이든 은행이든 배급주의자들은 무조건 당신의 소비에 의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대출받아 사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대출받아 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살지 못해요. 얘네들 선택제잖아요. 자영업 선택제잖아요. 선택 소비재잖아요. 필수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기나 먹으라는 겁니다. 정육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제 속하는 유통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요, 우파라고 하면 옷 입는 거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벌리고, 조진웅 보십시오. 저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민주강간, 민주강도, 민주살인 이런 것들 합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파라고 하는 불매운동은 잘못되었다고 짓거려왔습니다. 이게 저 보수 코퍼러티즘이 사람을 샤이하게 만들고 우민하게 만든 대가입니다. 모든 코퍼러티즘은 사고 능력을 상실시켜요. 근데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엄격하진 않지만요. 최대한 좌파에게 소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크랩 멘탈리티, 악의 다툼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들이 배급을 추구한다? 자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좌파는 절대 자립이 안 돼요. EU든 중국이든 쟤들이 왜 저렇게 신식민주의 비스무리하고 하고 계속 미국의 관세에 예민하게 굽니까? 이들은 국가든 개인이든 자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착취해야만 생존하는, 그래서 항상 파멸로 나아가는 족속들인 겁니다. 이 크랩 멘탈리티, 누군가 나가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딱 7, 8년만 지나면요. 지금 X세대 자식들이 10대들인데 20대 초반에서 후반 요 사이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카니발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일자리 카니발리제이션. 저는 그걸 바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좌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그럼 이 방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행위이면서 좌파 지지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당신을 착취하는 가치관이 다른 자들에게 돈을 과연 쓸 것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쓸수록 인플레이션은 늘어나고 이렇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분명 저는 예전에 이 말했어요. 윤석열 때가 제일 좋았다. 왜냐하면 그때 화폐 가치를 복구하면서 4% 정도 채권을 샀는데 4% 정도 이자를 받아도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화폐 가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대비 할인율 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게 너무나도 쉬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정서가 뭐예요? 일하며 저축하며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은 사실 지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고통,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봉을 올리고 자산을 모아도 고임금 푸어가 될 수밖에 없도록 화폐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저 배급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면 좌파들의 배급력입니다. 이재명이나 이런 건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돈을 뿌려서가 아닙니다. 좌파들의 배급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좌파 지지자들을 말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차단하고 돈을 쓰지 않고 이 크랩 멘탈리티 상종해봐야 끌려 내려가기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돈이 올라가는데 그 좌파 지지자들에게 돈을 뿌리겠습니까? 서울 외식업 매출은 전년 대비 688억이 감소하면서 뚜렷한 역성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서울 전역에 자 2022년에 윤석열 이재명 선거 시기에도 자영업자는 이재명 지지 선언했고요. 2025년에도 자영업자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착취하는 저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쓰겠습니까?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을 최소화할 디플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뭐 정부가 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 시켜서 화폐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돈을 쓸수록요 선택 소비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의 원화 가치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금, 보험료율 상승 이것들 전부 다 저런 좌파 지지자들이 원인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좌파들 방식은 뭐냐면은 물을 줄여요. 그럼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죠. 고통을 만들어요. 그럼 그 갈증을 해소해야 된다면서 고통이 지속하도록 바닷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건달이 사체 가지고 사람 말려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최대한 갚기 어렵게 만들어서 너무 잘 갚네? 그럼 갚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써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계속 받죠? 그러면 저기서 희망하는 건 저걸 모르는 배급견이 늘어나는 우민화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이 멍청한 개돼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좌파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건 자살행위다 라고 알고 있는 바닷물을 먹지 않는 개돼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개돼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민화 되지 않으니까 불만인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 예전에 우민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팬데믹 버블에. 화폐 가치 하락은요. 환율과 달라요. 그냥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모든 가치가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는 그럼 공급량과 통화량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가치와 가격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공급에 한정이 있는 자산 가격은 통화량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저 공급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쟤들도 알아요. 공급을 줄이면 화폐 가치,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이익은 X86에게 몰아줘야 된다. 지금 현재 돈 뿌리는 거 X86에게 자산 가치 몰아주는 용도죠. 아니, 자산 가격 몰아주는 용도죠. 그리고 그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요. 25년간 양극화를 짓거리던 족속들은 양극화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세금과 규제를 그렇게 늘려요 또. 그럼 계급 이동성을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문제라고 짓거리고 다시 돈을 뿌렸습니다. 왕권시대 고려 말기에 칠할 세금 때렸거든요. 과연 그럼 그때는 양극화가 최소화되었겠네요? 개소리입니다. 세금을 줄였기 때문에 계급 이동성이 생기고 양극화가 줄어든 겁니다. 목이 마르도록 물을 차단하고요. 갈증을 만든 다음에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바닷물을 뿌리는 방식을 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선택 소비재를 하다가 이제 필수 소비재도 선택하지 못할 정도, 필수 소비재도 소비하지 못할 위협까지 도달하게 된 게 지금 현재고 전 세계의 청년 세대들 고임금 푸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자산 가격, 월세, 그리고 일상의 자본 비용을 늘려서 이 자본 비용이란 게 뭐냐? 양곡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쌀값 올리는 거. 이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생존 비용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복적인 비용이에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데서 또 퍼센테이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목적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공황론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믿으면 그거는 이제 그대로 레닌주의가 되는 거고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부정하면 수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좌파의 혁명 전략들,
저것들은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구현하기 위한,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입으로는 양극화 문제라고 짓거리고 세금과 규제로 다양한 일거리, 사업 가능성을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왔죠. 그래서 총파업하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족속들과 어떻게든 시장 경제를 파괴하려는 저 좌파 탈국가주의 살인 좌파들은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수 코퍼러티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고 언젠가는 계몽이 될 거다, 바뀔 거다.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계몽이 될 거다, 바뀔 거다. 책임을 지게 요구를 해야지. 무슨 계몽, 교화주의. 이게 교화주의가 좌파식이거든요.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주의가 좌파식이에요. 이걸 지금 자기네들이 좌파랑 싸우면서 계몽 NPC 깨어나라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끝날 때쯤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들은 절대 교화, 계몽, 관용, 동정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건데, 이걸 계몽을 외치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요. 그때까지. 무슨 중국 공산당 치아 안에서 제발 절을 할 테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위하는 꼬라지와 같은 거죠. 사정하는 거죠. 제발 계몽되어 주세요. 제발 바뀌어 주세요. 제발 교화되어 주세요. 진짜 싸우자는 거 맞습니까? 계몽 교화? 야, 계몽 교화를 위해 이야기하면서 좌파 싸우겠다고? 참나. 그건 싸우자는 게 아니죠. 멸망전을 걸었는데 그래도 저는 멸망전 싫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계몽해주세요. 교화돼주세요. 전향해주세요. 사정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이 계몽, 교화, 이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애초에 방법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해는 안 하는데 한번 실패한 전례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보수 코퍼러티즘 그리고 좌파식 교화주의 법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들에게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저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건 짓밟지 않는 것을 못해서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지금 30년 넘게 중국이 바뀔 거다, 좌파가 전향할 거다, 이걸 하고 있는데 실패했다고 딱 정해진 상황에서 지금도 계몽, 교화 이러고 있습니다. 멸망전 하겠다고 지금 감시체계 구축하고 있고, 휴대폰 안면인식 중국이나 하던 거 이거 하고 있고, SNS 규제하겠다 이거 하고 있고, 감시국가화 되고 있는데도 계몽 교화해라. 아유 참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X86 자식 세대를 안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로 가는 것이 있어요. 막대한 통화력은 뿌리는 걸 그만하고 부채를 진지하게 갚겠다. 만약 지금 저들을 찢어내지 못하고 찍어내지 못하면 언젠가 당신은 누군가에게 피까지 빨리게 될 겁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영생 이러면서 유치원생 강제 체열하고 있거든요.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소수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돼요. 두 번째, 미국은 장기간 강달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은 무조건 돈을 더 뿌릴 거다. 그럼 통화 가치는 무조건, 원화 가치는 무조건 떨어질 거다. 이거 확정이거든요. 두 번째, 또 확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미국은 강달러를 할 겁니다. 약달러 가면 중고 통화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안전자산 포기하겠습니다. 달러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나 리짜임이나 입으로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만 반대인 거예요. 뭐 실물 경기를 좋게 만들겠다. 그게 뭐다? 미국에선 메인스트리트라 하는 거고요. 자산 경제 위주로 간 걸 월스트리트라 한 거고, 메인스트리트 내수부양을 하겠다. 리짜이밍도 입으로는 내수부양을 하겠다 합니다. 근데 뭐 목적은 똑같죠. X86에게 경제권을 몰아주려고 하는 청년 세대는 또 죽여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돈을 뿌리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의 생존 비용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임대 부동산으로 때려 넣고 죽여놔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수부양이죠. 그리고 미국은 메인스트리트.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죠.
지금 무역 제협상 감세 규제 완화 이 3단계인데 메인스트리트 하는 거 돈 뿌리는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에 싸게 공급해요. 뭐 생존 비용 줄이고요. 돈도 적게 뿌려서 세금도 낮추고 세금과 규제를 줄여서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일자리 계속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야 공급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내년쯤에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통화 공급량 이거거든요. 이거 본원 통화량 공급량이에요.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잡았죠. 자, 그래서 금리가 내리다 안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의 경제 전략은 반대입니다. 돈을 푸는 거예요. 여기 푸는 돈을 줄이는 거고요. 이쪽은 돈을 푸는 겁니다. 내수 부양 증시하고 규제 늘리고요. 세금이 부족하니까 다시 증시하고 돈을 뿌리는 걸 지속하는 거고, 이건 계속 그냥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기업의 자본 비용, 저 세금도 자본 비용이거든요. 현금 비용이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본 비용이 계속 증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투자하는 거 일회성이죠. 그거 현금 비용입니다. 계속 저걸 자본 비용은 연속적인 거예요. 즉 세금, 증세, 돈 뿌리는 거, 즉 생존 비용이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확정. 문제는 기하급수적이란 건 자본 비용이 한번 오른 데서 더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데서 더 떨어지고, 그걸 퍼센테이지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원화 탈출을 해야 되는 간단한 대응만으로 여러분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같은 시기인데 열심히 돈을 푸는 거 보십시오. 열심히. 요 6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풀리는 속도가 갑자기 빡 올랐습니다. 미국은 아직 인플레이션 조정하는 중이지만 핵심 경제 전략의 목표는 강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달러는 계속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MBK 중국 자본의 고려 아연 매수에 대한 우려, 즉 좋은 소식이 있는데 미국은 한국도 고려 아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 아연 주주되고 미국이 열심히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MBK가 중국계 자본인데 여기 반발해가지고 울산시장도 그 다음에 고려 아연 회장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전하는 거고요. 이 재련 동맹으로.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도 대응 못하고 있잖아요. 물가와 자산 가치 폭등할 겁니다. 특히 월세와 전기세 폭등할 거고, 이미 전기세는 올라가기로 정해져 있죠. 이 탈원전 하느라고 뭐 이 생존 비용을 올리는 거예요. 뭐 원자력 출력 통제해가지고 최대한 태양광 늘리려고 전라도 태양광을 위해서 원전 출력 제어해야 되고, 그렇게 HDVC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HDVC는 막던데 전라도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서해 전력 고속도로는 최대한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만약 다음 대통령이 있다면 서해 전력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폐지시키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다음 대통령이 우파인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죽이면 됩니다. 한번 죽어봐야 돼요. 보수 코퍼러티즘이 말라 죽을 때까지 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좌파 지지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 계몽과 교화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월세는 폭등할 거고요. 신규 임대인들은 과연 이 몇십 채 턱턱턱 하는 거, 이게 허그 쪽에서 그 신규 임대인 만드는 거거든요. 이전에 기존에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거 했던 건 기존 임대인한테 주고, 새로 이제 경매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기존 임대인의 부채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사는 거에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중국인이나 외국인도 꽤 끼어 있습니다. 임대 사업하려고. 과연 이들이 한국인일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대문 안에 그 빌라나 오피스텔 하나 사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존할 곳. 자, 이제 곧 월세가 100만 원 되었으니까 숨만 쉬어도 월급 절반이 사라지는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기회가 좌파 지지자들을 처참하게 몰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경기는요,
여성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첫 번째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가 오르면요, 더더욱더 서울 밖으로 가야 될 테고 경기권 밖으로 가다가 점점점 밀려나게 되고 치안이 안 좋은 곳으로 도망가야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회피하고만 있으면 좌파 지지자들은 알아서 죽습니다. 중요한 건 계몽을 사정하지 않고 동정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X86 자식들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카니발리제이션인데 부모의 죄가 그냥 자식의 업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곧 X세대도 그 자식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그게 5년 7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죠. 부모에게 싸워서 자유를 쟁취할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존엄을 포기하고 살 건지. 과거 노무현에 의해서 주거 불안이 극대화된 이 X86들을 보수 코퍼러티즘, MB가 동정과 관용으로 살려놓으니까 이 사태가 된 겁니다. 왜 전향과 계몽과 교화를 사정합니까? 심지어 그 막대한 비용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뺏어서 가져오는 게 이겁니다. 운동권 출신이었던 MB는 과거 자신처럼 좌파도 청년 시기가 지나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보수 코퍼러티즘은 실패했습니다. 자유는 쟁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압박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걸 보육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요,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결국 저들은 힘을 가지고 칼질을 시작한 거고 미국과 중국처럼 지금 좌파 지지자들이 감시체계 만들고 국보법 폐지하고 멸망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멸망전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몽? 교화? 제발 전향해주세요. 제발 계몽되어주세요. 아씨, 참나. 야, 전쟁터에서 무슨 계몽 교화가 있냐? 그 사정하고 있다. 사정. 아유.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교화주의 법학, 그 독일계, 미국 엄벌주의를 최대한 반대하기 위한 그 독일계 좌파식 철학, 범죄가 많으니까 민주강간, 민주강도, 민주살인, 민주고문, 이게 많았으니까 그걸 교화시키기 위한 법학.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제발 교화되어 주세요. 그게 애초에 좌파들 살리는 방식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해를 입히는 자는 친구도 가족도 못 되고 생존 비용이 무한히 증가하는데 그거 동정하는 사람 그냥 생존 비용 무한히 증가하게 냅두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고 저기 근처에 가면은 죽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유진영에 대한 빚도 있고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데 자유진영의 빚도 못 갚는 족속들이 계몽을 바라면서 열심히 바꾸어 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싸운다고? 그게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사정하면서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